같은 공적 유언제도 필요성과 도입 방안 부분은 이제 발제자께서 일본의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저 자신도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했고 또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세계 온 지구인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인구에 조금만 가면은 거의 같은 수의 스마트폰이 보급될 거라고 하고요. 또 요즘에는 특히 이제 고령자 몇 분을 채우거나 하고 시간이 좀 흐르면 저 어린애부터 저 노인까지 모든 분들이 아마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정보기기를 이용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바와 같이 백수연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우리 유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보면 야, 이런 유언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었나? 뭐 이렇게 복잡하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유언은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자기 뜻을 유언이라는 형식이 꼭 아니더라도 뭐 뜻을 남기는 게 유언이라고 봤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은 그게 유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핵 가족화되고 디지털 정보화 시대는 참 맞지 않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마 국가가 유언에서 후견적 업무를 수행해서 분쟁을 예방하다는 거기서 출발한 것 같고요. 일본도 우리 법제와 비슷합니다만은 특별법의 형태로 조금 그 유언 민법의 방식의 그 엄격성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의문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아마 이영원 변호사님께서 많은 질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죠. 유튜브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간접적으로 질문해 주신 걸 제가 읽고 발표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혜경 법학박사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필 유언서 정정을 할 경우에 수정한 날짜를 기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판례가 있나요? 이 부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필로 유언장을 쓸 때 재산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유증 대상 부동산을 적을 때는 지번을 전부 기재해야 되는지요? 이건 조금 쉬운 질문 같습니다. 지금 서면 질문 마지막입니다. 백수연 변호사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유언사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유언서를 못 찾았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유언서를 숨긴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유언서를 갖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서 검인 청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 강혜경 법학박사께서 질의하신 자필 유언서 정정할 경우에 수정한 날짜를 기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판례에 대해서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답변을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자필 유언장을 정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긋고 무인하도록 날인이나 무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정 일자를 기재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이 문서가 당일 중에 정정이 됐을 경우에는 특별히 같은 날짜에 진행된 거니까 수정 일자 기재할 필요가 없이 정정이 된 경우에 그 정정된 내용이 단순히 5자 8자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유언사항을 집어넣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유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새로운 유언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유언을 유효하기 위한 민법상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초의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
날짜를 달리해서 그 중에 일부를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 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수정된 부분은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일본 그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에 따르면 그 날짜가 일부 상이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언자의 진위를 그 실현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날짜가 사후적으로 수정되고 날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해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그 판단 없이 그냥 그 너무 엄격하게 할 경우에 유언자의 진위가 왜곡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위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그것으로 무효로 봐서는 안 된다고 그냥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버려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인 것은 그 새로운 유언장이 작성되면 그 작성된 유언장에 날짜를 기재해야 그 유언은 완성된 것이다. 이런 각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양은 변호사님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 이거는 백 변호사님께서 설명. 자필 유언장을 쓸 때 지변 재산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느냐 하고 유증 대상 부동산을 적을 때 지번을 모두 적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죠. 일단 자필 증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불명확하면 이제 결국 소송에 가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특정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는 게 일단 좋은데 그렇게 적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지번까지 다 적지 않았을 때 그러면 효력이 없는가 하는 문제는 또 그거하고 별개인데요. 이게 지번까지 뭐 구체적으로 다 적을 필요는 없고 법원에서는 이게 특정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유언자의 진위가 그 재산인 것이 명백하게 확인만 되면 유효한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로 저는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 그 유언서에 어머니가 이제 유언서 작성을 하시면서 내 자그마한 아파트를 너 누구 자녀한테 준다 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아니라 그냥 자그마한 아파트를 주겠다. 근데 사실 이 어머니는 그 자그마한 아파트 사실 한 채밖에 없었고 다른 소유 재산이 사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셨던 그 주소는 이제 그 자필 유언 양식에 따라서 주소가 아래에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 주소가 결국 어머니가 소유하는 유일한 그 아파트였고 그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내용의 자그마한 아파트는 결국 이 아파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해석상 인정이 돼서 결국 유언자의 의사가 그렇게 해석이 돼서 이제 유언 내용은 유효하다라고 이제 본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언자의 진위가 파악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되 뭐 지번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 부분도 백 변호사님께 이제 지정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유언서를 훔쳤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언서 존재나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지금 유언 검인을 신청을 해서 검인을 받아야 실제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인을 뭐 받지 않아도 유언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면 유언의 효력은 발생은 하지만 결국 검인을 안 받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저희 이제 제가 민법 주석서를 이제 오늘 세미나 준비하면서 한번 봤는데 검인은 사실 이제 유언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하는 자가 일단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가족들 분명히 유언서가 있는 게 분명한데 유언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럼 이해관계인인데 이 유언서를 제출하라거나 검인 청구를 하라거나 이 청구를 그럼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이제 판례로 정리된 내용은 없고 학설상도 이견이 좀 있는데 다수는 일단 할 수 없다 할 수 없고 그 일부만 그럼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유언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견해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좀 실무에서 적용이 되고 판례가 좀 나와야지 좀 답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게 결국 아까 이영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언서 보관 제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면 유언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아니면 숨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언서 그런 거 없었다고 그 상诉한 사람이 주장하면
있었다는 부분을 이제 검인이나 이런 분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 방법이 참 어려울 것 같고. 판례로 정립되기가 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있었다 한들 은닉하거나 아니면 팥에 찢어버렸을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쟁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에 의해서 유언제도가 보완에 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 이제 서면 질의는 이제 다 마쳤고요. 또 여기 참석하신 분 가운데 질의 사항이 있으면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죠. 우선 마이크 때문에 손을 들으시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복지재단에서 유산기부 담당하고 있는 김호경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이 공적 유언 제도를 언급해 주시면서 일본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그 가장 어떤 선진 사례가 일본인 건지, 그러니까 일본 사례가 유일한 건지, 그리고 일본이 왜 이렇게 공적 이 유언 제도를 도입했는지, 혹은 다른 나라들은 그런 사례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지, 안 한다면 왜 어떤 점이 달라서 그랬는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야 하는 어떤 당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제도를 제가 상세히 연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빙 트러스트라는 그 이제 이를테면은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재산을 넘기고 그 재산을 통해서 상속을 하는 그 트러스트 제도에 의한 그 유언 상속이 일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영국 그밖에 다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된 게 아마 그 이제 요즘 가장 그 많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소유자 불명 토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일본 사회의 발전은 없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도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 전체 토지 중에 소유자 불명 토지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 토지 중에서 상속 등기 미필된 게 66%, 주소 변경 등기 미필된 게 34%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 소유자 불명 토지가 존재하는 한 이 예를 들어서 그 이 지역 사회 개발이나 재난 구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일본에서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 이제 이 대지진이 쓸고 지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지역이 폐허화돼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재건하려고 하는데 상속관계 부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유자 불명 토지 때문에 도저히 그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아마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그 유언장 보관 제도까지 나간 그 원인도 바로 이 일본의 독특한 등기 제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등기 제도에 있어서는 거의 일본과 판박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도시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나 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 등으로 지방 중심으로 토지의 소유 의식이 희박해지고 토지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도 점점 저하되고, 또 유산 분할을 안 한 채 상속이 반복되면 토지 공유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진 때 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해서 누구 소유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놔두면 돌아가시고 해서 자그마한 땅 하나의 소유자가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상속에서 법정 상속이 쭉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소유자 탐색을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토지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공유자가 너무 다수인 경우에는 토지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합의 형성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공사업이나 복구나 부흥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민간 거래가 저해돼서 결국 토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특히 일본이나 한국같이 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데 토지가 제일 중요한 자산인데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고령화 진전으로 사망자 수 증가 등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긴급한 해결 과제다라는 과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중에 이제 등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걸 이제 그 2년 뒤부터 강제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상속 등기를 의무적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것, 또 주소 이전을 의무적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것, 그러한 경우에 등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메리트를 주는 것을 한 패키지로 해서 등기법을 변경하는 절차로 하나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속은 받았는데 내가 쓸 의사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을 일본 법무대신의 그 승인하에 일본 국고로 기부하는 법, 이 법도 이제 금명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유언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니까 유언을 간이하게 하는 그 민법 개정이 진행되고, 간이하게 이루어진 민법과 관련 이제 유언장 쓰는 제도와 관련해서 이것을 보관을 해야 사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하는 제도로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과 실질적으로 토지 문제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처해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에 이미 부딪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문제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이어서 전 대표님 질문 겸 또 보충 설명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웰다잉 문화운동의 원혜영입니다. 오늘 두 분 발제를 들으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우선 우리도 유산 관련 법제도가 있는데도 제정 초기의 규정이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고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이 법과 제도가 변화할 일이 없죠. 세상은 다 사회적 그 변화가 법과 제도의 변화를 끌어내는 거고, 거기에는 반드시 시차를 줄이게 마련인데,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이 법 제정의 관점이 잘못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성 뭐 이런 것들에 그 방점을 두고 아주 강한 이 단서 조항들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더 먼저 고령 사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건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등 서양의 이런 유언 제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그런 게 좀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도의 개혁 개선의 절실성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냥 제가 추론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성인의 56%가 유언장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유언장을 쓰는 것이 뭐 문화가 아니고 그래서 또는 제도가 까다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좀 해소가 돼서 어려움 없이 누구나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한마디 보탬은 우리나라의 웰다잉 문화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완성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화장 문화입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화장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화장 문화 개선을 위해서, 화장 문화 생활을 위해서 애를 썼고, 지금은 90% 이상이 화장을 하니까 화장이 왜 필요한지 뭐 국토의 이용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미국 등의 나라 등은 유언장 쓰는 게 워낙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으니까 특별히 그 어떤 개혁과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아마 일본도 우리처럼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거의 부재했던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그러한 요인이 이제 대두되면서
좀 정부까지 나서서 좀 더 간편하게 쉽게 유언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과제도 개선으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 변호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법 제정일에 큰 변화 없이 입법 초기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진단과 사유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큰 방향은 그럼 결국 좀 더 이 잘못되고 악용되는 것에 대한 대비가 법과 제도에 중요하게 반영됐다면 이제 나가야 할 방향은 어떤 쪽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는 거는 이 백 변호사님의 발제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일본도 2018년에 일본 상속법을 개정했는데 유언서 보관 제도만 창설한 게 아니고 유언의 방식을 완화하는 것, 또 집행자의 권리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서 논란의 소지를 줄이고 그런 건데, 좀 종합적으로 우리도 차제에 다루는 게 논의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거 하면서 사실 고민을 별로 안 해봤던 부분이기는 한데, 왜 이때까지 그런 변화가 없었을까 하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유언을 이제 유언서를 쓰는 부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유언을 남기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도 좀 적었기 때문에 이 법 규정이 이제 유언자의 진위에 맞는 좀 자유로운 방식의 유언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됐고, 그래서 개정이 안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고요. 이게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좀 진행이 될 부분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앞서도 봤지만 사실 이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실 논의의 대상이고 지금 다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하나가 다 지금 다 개정의 대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그러면 개정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 합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그럼 결국 유언자가 좀 자유롭게 유언자의 의사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좀 자유롭게 그럼 유언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좀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좀 자유롭게 해서 좀 쉽게 하자. 근데 대신에 법적 분쟁이 좀 덜 발생할 수 있게 하되 유언자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하고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회 발전이 그렇게까지 기술 발전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논의의 대상도 안 됐겠지만, 이제는 정말 디지털 발전이 되게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나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 위에도 이제 인적 동의성이나 내 진정한 의사라든가 그게 확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유언을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까에 대한 문제가 조금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지금도 내 개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 이게 물론 이제 통합되어서 관리되지는 않지만 들어가면 내 부동산 다 나오고 내가 가진 예금 계좌가 다 나오고 내가 가진 보험이 다 나오고, 결국 내 재산이 사실은 내 상속 재산으로 다 조회가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유언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딱 개발되어 있으면 내가 내 이름만 쓰고 내 인적 사항만 넣으면 내 재산 다 나오고 내 상속인 다 나오면 사실 거기서 이제 자동 형식으로라도 유언을 쓸 수 있는 것까지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좀 그런 기술 발전을 조금 감안해서 좀 다른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의 유언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라는 것이 채택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판결을 받아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상속인들 간에 협의 분할에 의한 합의를 해도 그렇고, 은행이 10개 있으면 상속인들은 그 은행 10개에 은행이 요구하는
최적 등본, 뭐 가족관계부, 피상속인의 기본 증명서부터 서류 10대까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할 때마다 그것을 요구하고요. 이 부분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7, 8년 전부터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 이래 가지고 그 처음에 그 일본 그 이 법무국에 이 상속 가계도를 딱 그려서 상속 가계도가 맞다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상속 가계도에 인증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상속 가계도 사본만 한 장을 제출하면 망인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생략해주고 그 한 장으로 처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정이 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이런 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민법 개정과 관련해서 아마 수십 년의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논의 끝에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고요. 이 민법 개정이란 것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책 당국이 정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수많은 민법 교수들이 다 참여를 해서 다 한마디씩 하고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비로소 조문 한두 개가 바뀌는 상황인데 이 유언장 보관 제도에 관한 법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3줄짜리 입법 취지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필요하니까 빨리 만든다. 그러니까 민법 개정과 시기를 맞춰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이 유언장 보관 제도는 입법화가 굉장히 빨리 기술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입법 취지가 입법 제안서가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입법 제안서와 이 연역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뒤져봤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팀을 꾸리고 뭐 어떤 조사를 했다는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마 일본 법무국에서 이 필요한 것을 기술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민법 개정 시기에 맞춰가지고 후다닥 집어넣어 버린 것 같은데요. 민법 개정에 맞춰서 우리가 유언장 보관 제도를 한다는 것은 전 부지 하세월이라고 보고요. 국민의 필요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당장 필요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렇게 짧은 입법 이유를 붙여서 후다닥 진행하는 것이 그게 그 입법자들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까 디지털 유언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디지털이 좀 정의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터넷상으로 그런 전자서명 형태로 그래서 뭔가 검색이 가능하고 그렇게 기록이 남으면 그걸 이제 디지털이라고 의미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최신의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뭔가 블록체인으로 진위 증명이 가능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향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는 영역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타임 캡슐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의 기록을 이제 디지털 자료로 보관을 했다가 그 상속인에게 전해주는 민간 서비스가 일본에서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걸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특히 이제 그 녹화 녹음 그 유언과 관련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원본성 아닙니까? 자필 증서 유언장이 편리하게 사용된 이유가 원본이 하나라는 것 때문에 따라서 그 원본만 확보를 하면 유저 변조 폐기를 막을 수 있다는 그 취지인데 그 녹음이나 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 블록체인을 활용을 한 NFT라 그러나요? 논펀지블 그 토큰화하게 되면 그것은 그 디지털 원본으로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고 이걸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는 게 전부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 그렇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그 유언의 그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그 일본은 이제 자필 증서 유언장만을 공적으로 보관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보다 훨씬 더 이 행정 전산화나 그 디지털화가 많이 진전된 국가이기 때문에 한 축에서는 그 서면 자필 유언장을 보관을 하고 다른 한 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 NFT 형식으로 디지털 원본화된 유언을 보관을 하고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동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이쪽에 좀 관심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이론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원본성을 그 확보하고 위조를 방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일정한 정도 공적 기관에서 보관을 진행을 하면 그것은 의미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필요하면 이제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디지털이라는 게 디지털 유언과 관련해서 디지털 원본 확보고 그 원본의 공적 관리에 관한 방식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얼추 시간이 좀 됐고요. 디지털 유언이라는 용어는 아직 정립은 안 돼 있는 거죠? 디지털 방식으로 방식이지만 네. 네, 저도 사회자도 조금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그 일본의 경우도 결국은 우리 문화하고 비슷하죠. 보수성하고 개인의 일에 법률을 자꾸 끌어들이는 걸 좀 꺼려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원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유언 문화도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언장 보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 이 변호사님 발표하신 거에 따르면 공정증서가 한 해 동안 11만 건이고 보관 자필 증서에 의한 보관이 한 2만 건, 13만 건밖에 안 됩니다. 일본 인구의 비교 또 고령자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일본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확산이 확 됐을 법도 한데 그 자필 공정증서는 예를 더 까다롭고 비용도 더 드는데 자필 증서 부분 여기도 일본도 특별한 그 획기적인 민법 개정 못하고 옛날 수준에 머물러서 조금의 이제 변형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게 적절히 도입되기 위한 그런 배경이나 다른 방법, 아까 저 블록체인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요. 생각보다 확산이 더딘데 우선 첫째로 공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공적으로 믿을 만한 그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알려진 지가 오래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유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세상의 그런 상황에서 새로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제도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1년에 25,000건은 굉장히 많은 것이다라고 일본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제 사법서 일본의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법무사 쪽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자선단체에는 이 사이트 연결을 해서 유언장 보관 방법에 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언장을 써야 기부를 하니까요. 유언장을 안 쓰면 기부 의무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일본 자선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 유언장 쓰는 것을 대중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 일본 그 법무국의 평가는 실망스럽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부터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매월 단위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면 좀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백 변호사님 이 발제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이것에 대한 논의의 합의 기반이 많이 구축돼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자필 증서 유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보면은 주소, 성명, 연월일 등의 자서를 개정해야 된다는 데 다양한 동의들이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유언서 보관 제도를 시설해야 된다는 게 60%에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부에서의 합의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의 문제고 또 일본도 바로 그런 점에서 다른 여러 가지 개선 사안 중에서 제일 바늘 끝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언서 보관 제도를 신설해서 손쉽게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아마 판단돼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신문 보도를 본 거를 소개해드리면 그 최근에 지난해인가에 일본의 도쿄도의 어느 구청이 유언장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미국은 이 리빙 윌 또는 뭐 파이브 위시즈 이런 것인데 삶의 자기 마무리 그러니까 웰당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 연명의료 호스피스 뭐 돌봄 장례 절차 뭐 이런 것들 뭐 유산 정리 이런 건 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종합적인 양식을 써서 구청이 보관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는데 1년 만에 2천 몇백 건의 의뢰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라 그럴까 이런 거는 아주 확대되어 있는데 제도가 지금 못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오늘 논의를 포함해서 좀 더 정말 그 시민들의 필요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겪는 혼란이나 대안의 부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그 유언이라는 게 생을 마무리하면서 본인의 뜻을 그대로 펼쳐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없을 때 재산 상속은 법정 상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최근 겪은 사례입니다. 재산이 많은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상속인들이 많아요. 한 7분 되는데 나름대로 다 법정 상속 부분에 따라서 나누고 상속을 다 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증권 계좌에 수십억의 현금과 주식이 들어 있었는데 가족 간에 이제 묘한 뭐 갈등으로 대표 상속인이 동의를 않는 거예요. 전부 없거나 아니면 전부 동의를 안 하니까 그 금융기관에서 거부를 합니다. 이거 다 와서 도장을 찍어야 내주겠다. 뭐 현금 같은 이미 상속 신고 납세도 했는데 나눠주면 되는데 안 해줘요. 거의 전 금융기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방법이 소송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게 그대로 법정상으로 나올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회로를 거쳐야 될 뿐더러 주식은 또 뭐 대체몰임에도 불구하고 뭐 단주가 생긴다고 안 해주는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 저도 오늘 법정상속 증명제도라도 있으면 굉장히 우리 일반의 삶의 마무리와 상속인 간의 그런 부분도 완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언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속법 개정론이라는 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서. 그렇지만 지금 상속법 개정에서 겨우 논의되는 게 유류분 부분의 대상자를 축소자는 정도밖에 없이 전혀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세미나 주제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공적 유언장 보관 제도라도 우리가 뭔가 추동력을 갖고 하면은 전체 민법 개정에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발제자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그 변호사 모임은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고 여러분 의견 듣고 그래서 국회에 입법 제안을 하고 추진하면서 그게 되면은 자연지 민법 개정론 전체적인 유언 부분이 되면 이제 상속까지 불소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그래도 2시간 동안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좋은 질문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